1963년 11월 22일 대낮에 미국에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처형됐습니다. 수천 명이 환호하던 거리, 전 세계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총성 몇 발로 미국의 최고 권력은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졌죠. 공식 기록은 말합니다. 외로운 저격수의 단독 범행.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였을까요? 존 F. 케네디, 미국 역사상 가장 젊고 가장 대중적이었으며 무엇보다 가장 위험한 선택을 했던 대통령. 그가 건드린 것은 군대도 정당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의 심장, 누가 화폐를 만들고 누가 이 나라의 돈을 지배하는가라는 절대 건드려선 안 될 영역에 손을 뻗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어느 정부보다 강력한 힘, 총도 군대도 없이 세계를 움직이는 시스템. 케네디는 그 질서에 균열을 냈고 그 순간부터 시계는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돈의 흐름, 그리고 그 흐름을 통제하려 했던 한 대통령이 왜 역사에서 제거되어야 했는지를 추적합니다. 대통령을 죽인 것은 총알이었을까요? 아니면 화폐를 만드는 권력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존 F. 케네디 암살 사건을 경제의 언어로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때는 1960년대 초, 미국 전체가 소련과의 냉전 긴장감 속에서 숨죽이고 있던 시절입니다. 자본주의 체제를 이끌던 미국은 공산권의 복지제도와 경쟁해야 했고, 바로 그 시점에 43세의 젊은 정치인 존 F. 케네디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1960년 대선에서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을 아슬아슬한 표차로 제치고 백악관 주인이 된 그는 미국 역사를 통틀어 가장 젊은 대통령이었죠. 가톨릭 신자로는 처음이기도 했고요. 그의 취임사에는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명문장이 있습니다. 국가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지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으십시오. 이 한마디로 미국인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케네디 행정부가 내건 정책 방향은 뉴 프론티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새로운 개척지를 향한 도전이라는 뜻이었는데 실제로 그 내용은 상당히 야심찼습니다. 노년층을 위한 의료보험 시스템 확충, 교육 분야 예산의 대폭 확대, 그리고 우주 탐사라는 인류 미답의 영역으로 향하는 프로젝트까지 포함돼 있었으니까요. 특히 달 탐사 계획은 이 시기에 본격적인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문제는 이 모든 야심찬 계획들을 실현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복지 시스템을 키우고 로켓을 우주로 날려보내고 전국의 학교에 투자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있어야 했는데 대통령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돈을 만들어낼 수는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당시 미국의 통화체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달던 1944년, 브레트우즈라는 조용한 마을에서 열린 국제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바로 금 1온스를 35달러로 고정한다는 약속이었죠. 이것이 금보미제의 핵심입니다. 쉽게 말해서 금이라는 실물 자산이 뒷받침되어야만 달러를 찍어낼 수 있다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달러 발행을 독점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연방준비제도, 우리가 흔히 연준이라고 부르는 조직이었습니다. 이 연준이라는 곳이 참 특이한데 겉으로는 정부 기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민간 은행들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독특한 구조였습니다. JP 모건, 록펠러 가문, 로스차일드 가문 같은 거대 금융 세력들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화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권한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힘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돈을 찍어낼 수 있다는 건 경제라는 거대한 기계의 심장을 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든 대기업이든 평범한 시민이든 모두가 이 돈의 흐름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케네디는 바로 이 구조가 못마땅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려고 해도 민간 자본이 섞여 있는 연준의 고개를 숙여야 하는 상황이 답답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과감한 선택을 합니다. 1963년 6월 4일, 케네디는 대통령 행정명령 1110호에 서명을 합니다. 이 명령의 핵심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연준을 거치지 않고 재무부가 직접 화폐를 발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었으니까요. 더욱 충격적인 건 케네디가 근본 위제를 버리고 은본 위제를 택했다는 점입니다. 왜 하필 은이었을까요? 금과 은은 둘 다 우주 어딘가에서 별이 폭발할 때만 극소량 생성되는 희귀 원소입니다. 다만 은의 경우 금에 비해 매장량이 훨씬 풍부했죠. 대략 17배 정도 많았다고 하니까요.
케네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복지 확대와 우주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려면 더 많은 화폐를 발행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금보다 을이 훨씬 유리했던 겁니다. 행정명령이 발효되자마자 약 42억 달러에 해당하는 은 증서가 실제로 발행됐습니다. 이 지폐에는 유나이티드 스테이 노트라고 인쇄돼 있었죠. 기존의 연준 달러인 페더럴 리저브 노트와는 완전히 다른 정부가 직접 찍어낸 새로운 화폐였습니다. 케네디는 이렇게 국가가 독자적으로 통제하는 통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백 년 동안 화폐 발행이라는 독점권을 쥐고 엄청난 이득을 챙겨왔던 금융 자본가들의 심정을 말이죠. 그들은 이 권한으로 정부마저 좌우할 수 있었습니다. 돈줄을 쥐고 있으니 대통령이든 의원들이든 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젊은 대통령 한 명이 나타나서 이 판을 완전히 뒤집으려 한 겁니다. 월가의 거물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였을 겁니다. 시간이 흘러 1963년 11월 22일이 됩니다. 케네디가 은본이제 행정명령에 사인한 지 불과 5개월 보름 정도 지났을 때였죠. 텍사스 댈러스를 방문한 케네디는 제클린 영부인과 함께 컨버터블 리무진을 타고 시내를 퍼레이드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환호성을 질렀죠. 그런데 오후 12시 30분쯤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케네디는 머리와 목 부분에 총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파크랜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오후 1시에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2시간 뒤 에어포스 원 기내에서 부통령이었던 린든 B. 존슨이 새로운 대통령 선서를 하게 됩니다. 피로 얼룩진 옷을 입은 제클린 여사가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인물은 리 하비 오스왈드라는 24세의 청년이었습니다. 교과서 창고 건물 6층에서 저격했다는 게 공식 발표였죠. 그런데 오스왈드는 계속해서 자신은 단지 희생양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상황은 이틀 후에 벌어집니다. 11월 24일 오스왈드가 경찰서에서 카운티 교도소로 옮겨지는 과정이 TV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가 지켜보는 한복판에서 잭 루비라는 나이트클럽 주인이 갑자기 나타나 오스왈드를 향해 총을 쐈습니다. 오스왈드는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결국 숨졌죠. 진실을 말할 수 있었던 유일한 증인이 이렇게 영원히 입을 다물게 된 겁니다. 새로 취임한 린든 존슨 대통령은 즉시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케네디가 서명했던 그 행정명령, 은 증서 발행을 바로 중단시킨 겁니다. 시장에 풀려있던 은화와 은 증서들은 즉각 회수 절차에 들어갔죠. 화폐 발행권은 다시 연준의 손아귀로 완전히 돌아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존슨은 그토록 서둘러서 케네디의 정책을 뒤집었을까요? 같은 민주당 소속 대통령끼리인데도 말입니다. 일부에서는 존슨이 그 정책이 경제적으로 위험하다고 판단했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 금융자본의 압력이 있었을 거라는 추측이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연준의 권한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연준은 미국 경제의 중심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화폐 발행권은 그들의 손에 있죠. 재무부 장관들을 살펴보면 월가 출신이 상당히 많습니다. 골드만삭스 CEO를 지낸 사람이 재무장관이 되고 임기가 끝나면 다시 금융계로 돌아가는 회전문 인사 시스템이 반복됩니다. 이런 구조 안에서 정부와 금융자본의 경계는 점점 더 흐릿해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연준에게도 위기는 있었습니다. 1970년대 초 베트남 전쟁으로 미국의 재정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근본 위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비용을 감당하다 보니 보유한 금보다 훨씬 많은 달러를 찍어낸 겁니다. 결국 1971년 닉슨 대통령은 근본위제 폐지를 선언합니다. 흔히 닉슨 쇼크라고 불리는 사건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위기가 오히려 달러의 지배력을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입니다. 1973년 중동전쟁 이후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산유국들과 협상을 벌입니다. 그 결과로 탄생한 시스템이 바로 석유 달러 체제입니다. 전 세계 석유 거래는 오직 달러로만 이루어지게 됐죠. 금 대신 석유가 달러 가치를 뒷받침하게 된 겁니다. 어느 나라든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했고 달러를 얻으려면 미국에 무언가를 팔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달러는 여전히 세계 기축통화로서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죠. 국제 거래의 약 62% 이상이 달러로 이루어집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의 외환 보유액에서도 달러 비중이 가장 높고요. 이 모든 게 연준이 가진 화폐 발행권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케네디 암살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공식 조사 결과는 오스왈드의 단독 범행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의문점들이 남아있죠. 저격 각도가 이상하다는 탄도학 전문가들의 지적, 현장에서 들린 총성 횟수에 대한 증인들의 엇갈리는 증언, 오스왈드의 사격 실력으로는 불가능한 명중률 같은 것들 말입니다. 게다가 오스왈드를 죽인 잭 루비의 동기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온갖 음모론이 나타났습니다. CIA 개입설, 쿠바 관련설, 마피아 관련설 등등 말이죠. 그 중에서도 금융자본 배후설은 경제적 이해관계라는 명확한 동기가 있기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케네디가 건드린 건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수백 년간 쌓아온 권력의 핵심이었으니까요. 연준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1913년에 만들어진 이 기관은 처음부터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휴가철을 틈타 의회에서 급하게 통과시켰다는 얘기도 있죠. 당시에도 민간 은행들이 국가의 화폐를 장악하는 건 위험하다는 반대 여론이 강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법안은 통과됐고 그 이후로 연준의 권한은 계속 확대됐습니다. 생각해보면 화폐 발행권만큼 강력한 권한도 드뭅니다.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돈이 없으면 군대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외교력도 마찬가지죠. 경제 제재나 원조 같은 카드를 쓰려면 역시 돈이 필요합니다. 결국 모든 권력의 근원에는 화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화폐를 만들어내는 권한을 가진 자가 진정한 권력자인 거죠. 케네디는 아마도 이걸 너무나 잘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맞섰던 거고요. 다만 그 결과는 비극이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의 죽음 이후 화폐 발행권을 둘러싼 권력 구조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쓰는 모든 달러 지폐를 보면 작게 하지만 분명히 적혀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페더럴 리저브 노트. 이건 정부가 발행한 돈이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국가가 아니라 연준이라는 시스템이 찍어낸 돈이죠.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이 나라의 진짜 권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총이 아니라, 투표가 아니라 화폐를 찍는 권한 말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케네디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 권한에 도전한 인물들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아무도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너무 거대해서일까요? 아니면 케네디의 최후가 모두에게 충분히 강력한 경고였기 때문일까요? 그리고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케네디 암살 사건의 모든 문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여전히 봉인된 기록들, 과연 그 안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불편한 진실이 들어있을까요? 아니면 공개할 수 없을 만큼 단순한 사실이 담겨 있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돈의 권력이 총의 권력보다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총의 권력은 눈에 보이지만 돈의 권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권력은 언제나 가장 오래 살아남습니다. 존 F. 케네디의 이야기는 한 대통령의 비극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제국에 도전한 대가가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과연 그 권력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할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미 그 시스템 안에서 숨쉬고 있을 뿐일까요? 선택은 우리 모두에게 남겨져 있습니다.